네, 보신 것처럼 오는 3일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룡해를 대신 보내기로 했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갈지, 또 가서 어떤 예우를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열병식을 전망해 보면서 북중 관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의 김열수 교수 나와 계시고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부분이 이제 중국의 열병식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북중 관계 위주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양 교수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번도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가장 궁금한 게 왜 직접 가지를 않고 최룡해를 보냈을까요? 아마 현 단계 북중 관계,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5월 9일이죠. 그때 러시아 전성 기념일에는 맹목상 국가 수반이고 예. 또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보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최용해 특사강, 최용해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고 정치국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보다도 격이 낮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중국에게 러시아 전성 기념일 창립자 비교해가면서 불만의 표시, 다시 말해서 예. 북한도 현 단계 대관계에서 1순위는 러시아다, 2순위가 중국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만의 표시로서 직접 가지 않고 최용해 특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또 그리고 최용해 특사를 보낸 배경, 지명 배경은 한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네. 첫째, 최용해 특사는 아마 2013년으로 기억한다면 그 당시에 중국 특사를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죠. 네.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 최용해의 부친이 최현이라고 아마 중국에서 항일 무장운동을 한 사람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최용해를 특사를 해서 아마 보낸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한 가지 조금 추가를 한다면은 최용해가 비록 격은 낮지만도 당의 비서로서 나름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북중 간의 관계에 복원을 한다면은 정부 대 정부 또 군사 대 군사가 아니고 당 대 당, 이것부터 먼저 복원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승절하고 비교를 해서 국가 수반인 김영남 대신에 최룡해를 보냄으로써 어떤 좀 불만의 표시,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2013년에 한번 중국을 최룡해가 가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결과도 좀 신통치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룡해 가는 거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3년도에 최용해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푸대접을 받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최용해를 보낸 이유, 그거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2012년도 11월 달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소위 말하는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이제 뽑히죠.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12월 12일 날 북한이 은하 3-5 로켓을 발사해요. 그리고 나서 북한이 두 달 후인 2013년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합니다. 사실상 시진핑 총서기는 그때 당시에 국가주석으로 등장을 안 했고요. 국가주석이 된 것은 2013년도 3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미 총서기가 됐기 때문에 국가주석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했거든요. 핵실험 말씀하시는 핵실험을 거죠? 한 거죠. 예. 물론 은하 3-5 로켓 발사한 것도 불만이 많았지만 네. 사실상 이 핵실험까지 하고 나니까 시진핑이가 중국의 제5세대 지도자로서 등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사실상 죄를 뿌리는 계기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랴부랴 김정은이가 5월 달에 특사로서 중국을 보내죠. 이때 당시에 최용해의 직책은 뭐였느냐 하면 총군
총정치국장. 그러니까 사실상 서열 2번째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갈 때 최용해의 모습을 보면 군복 차림이에요. 군복 차림에 평양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돌아다닐 때도 군복 차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돌아다니던 기억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통상 사람이 걸어다니면 주먹은 통상 이 정도는 지거든요. 예. 그런데요, 최용해는 주먹을 이렇게 펴고 걸었어요. 아. 완전히 펴고. 이것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은하 3-2호도 쐈겠다. 제3차 핵실험도 했겠다. 자기가 2인자겠다. 특사겠다. 오만함이 그 사람의 온 얼굴과 표정 속에 저는 나타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날 사람들은 만났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야 되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안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어요. 지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복장은 벗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어요. 시진핑의 그 몸무게가 헤비급이라고 하면 최용해의 몸무게는 거의 라이트급 속해 있거든요. 그것이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졌지만 그 정도 푸대접을 받았고 중국은 아주 신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찌됐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용해는 그때 당시에 시진핑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항일했던 자기 아버지 최형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국의 원로로서 존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는 데다가 특히 작년 12월 달에는 러시아에도 특사로 간 경험이 있어요. 최용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양무진 교수님처럼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빠서 중국한테 경고성으로 최용해를 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 뒷부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예. 최용해가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용해를 특사로 보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최용해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자리 배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바로 이제 옆에 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시 주석의 옆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 러시아 푸틴 이렇게 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게 좀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에서 50년대 김일성이 마오쩌둥 옆에 섰던 그림이 좀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60년대 이후로는 중국 열병식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중국이 열병식을 거행한 것은 한 14차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가 그 1949년 10월 1일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일이죠. 예. 그래서 아마 10월 1일 날에 주로 열병식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1일이 아니고 아마 이런 그 전성기념을 이것은 좀 특별한 해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예. 특히 그 이 열병식이 있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딱 2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예. 한국 전쟁이 끝난 1954년도에 참석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중국의 건국일 10주년 59년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 열병식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아마 60년대 초반에 그 군중 동원에 의한 농업과 공업의 정산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열병식을 거행할 그 나름대로 여력이 없었어요, 중국에서. 두 번째로는 아마 60년 말부터 70년 초반까지 그 홍위병의 광란기가 붙은 일종의 문화대혁명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도 문화대혁명 기간에 열병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아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까지 등소평에 의한 계획개방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중국의 인민들이 상당히 바빴겠죠. 그런 측면에서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열병식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참석하지 않았다. 단 1984년도에 아마 그 등소평이가 잡고 난 뒤에 그때 아마 열병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마 99년, 2009년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정준영 그렇게 중국 인민공화국의 정준영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이번에는 아마
열병식에서 한 15번째인데 예. 그래서 또 특별한 얘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이지만도 현 단계 북중 관계가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임위원장이 가지 않고 특사가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시 주석의 바로 옆에 서게 되는 거를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꽤 유쾌한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할까요?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그래도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 차로서 또 한국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외교적인 행위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 지금 일단 특사를 파견한다고 했고 또 그리고 아마 축전도 보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 연회가 마련된다 하면은 또 고위급이 보내가지고 축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중국보다도 더 큰 규모로 더 화려하게 열병식을 거행해가지고 스스로 위안을 받겠다. 여기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최룡해가 가게 되는 의미를 좀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북중 관계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해서 명목상 예의를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친서라도 좀 손에 들고 가서 어떤 뭔가 뭐 특명을 좀 가지고 가는 방중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 예.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초청한 건 아니고요. 51나라에 보내서 49나라가 오고요. 그중에 안 가는 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필리핀만 안 가고요. 30개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이 참석하고 19개 국가에서는 대표를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국제 기구들 우리 유엔 같은 경우에 사무총장도 참석하시잖아요. 네. 이게 10개가 참석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왼쪽에 서든 오른쪽에 서든 거기는 좀 안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네. 그쪽에 자리를 배치하면은 뭐 어차피 거기 서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유엔 사무총장이 오기 때문에요.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배려도 못지않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유엔 사무총장을 예를 들어서 뭐 푸틴 대통령 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옆으로 세우는 것도 사실상에는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9월 3일 날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그 채용회가 가면 사실상 뭐 그냥 대표로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북중 관계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상 친서를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중국에서 그러면은 이 최룡해와 시진핑 주석이 만날까, 그러니까 개별 회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고위급 접촉이라도 좀 이루어질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실은 3일 날 전성절이지만 네. 3일 날 전성절이 딱 시작되고 나면 그날 저녁까지 모든 행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다 짜여져 있잖아요. 여기에는 무슨 개별 면담 또는 뭐 회담이라는 게 있을 그렇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통령처럼 하루 전날 가서 예. 개별 회담을 하잖아요. 예. 양국 회담을. 그리고 10월 4일 날 또 양국 회담하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 무슨 큰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 수많은 그 국가의 대표자들이 오면 대통령께서 30분 단위로 일정을 잡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도 이제 같은 걸 텐데 만일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채용회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올 경우에는 30분이라도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간조차도 내기가 힘들 것이다. 단 이번에 채용회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참석하잖아요. 예. 참석하는데 사실상 다른 사람들하고 회의는 할 수 있어요. 그 회의의 주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북중 관계에 대한 개선도 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우리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0일이면 이제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당 창건 70주년인데 그렇습니다. 그 70주년에 텅텅 비어서 김정은이 혼자서 단상에서 사회를 하면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할 텐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 창건 70주년이니 결국은 공산당이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쿠바, 베트남,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 대상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참석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식 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중 관계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한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는 것보다 중국에서 보는 북중 관계가 더 안 좋고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연내에는 없다. 이런 또 중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북중 관계 그래도 꽤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은 좀 풀리는 듯하다 이런 징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 불편한 관계 지속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여전히, 예.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지나치게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김열수 교수님께서 시진핑 주석의 등극 시점에 맞춰가지고 장거 로켓 발사 핵심도 하고 이것은 상당 부분 중국의 말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또 북중 간의 교류의 창고인 장성택을 중국과 뭐 협의는 뭐 하지만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징후 또 이런 통보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했다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나치게 김정은 지도자를 애기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북한도 상당히 기분이 상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 어떻든 간에 그러나 지난 이 7월이죠. 아마 북한에서 노병대회를 할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북중관계 보관의 메시지를 보냈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열사령에 또 조화도 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평양 주재 중국 리진지가 대사가 나름대로 16자 방침해 가지고 헬명 관계를 강조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국 관계 모두가 복원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도 서로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 자존심의 싸움이랄까요? 예. 그런 것이 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분위기 선상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내 방중 가능성 좀 낮은 것이 아니겠냐. 네. 또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려면은 상당 부분 그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호위 일꾼들이라든지 또는 당 국제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제라든지 경호라든지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징후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혹시나 지금은 이제 최영애 특사가 중국의 고위급을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 당대당의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예. 그렇다면은 이번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중국의 적어도 대연락부장이라든지 고위급 오면은 자연스럽게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환 방문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계가 복원되면은 아마 내년 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계 회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최룡해가 가서 시진핑 주석을 이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문제를 미리 좀 사전에 물밑 좀 접촉을 통해서 타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낮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일성 교수님께서 좀 말씀했는데 예. 이번에 최영애 특사의 방중은 양국 관계의 현안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전성 기념의 일단 사절단 의미의 특사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시진핑 주석은 30분 다루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특사까지 아무리 중요하도 특사까지 만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설령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가더라도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할 가능성은 좀 낮고 아마 대리가 그것을 받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되고 어떻든 간에 이번에 최영애 특사는 축가 사절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얘기한 거 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각하는 북중 관계가 더 나쁘다라고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 하더라고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태면요. 첫 번째가 이제 결국은 북한 핵 실험한 거하고 미사일 발사한 게 제일 큰 걸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장성택이 처형을 했는데 2013년도 12월 달에 장성택이 처형하면서 북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한테 광물을 싸게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무슨 중국한테 뭐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중국을 더 화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AIIB 네. 그 잘 아시죠? 예.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그렇습니다. 뱅크라고 그 중국 주도의 57개국이 정말 시진핑이가 이 얘기하고 난 뒤에 뭐 2년이 채 안 돼서 AIIB가 곧 출범할 땐 대박이 난 거잖아요. 여기에 북한도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너 빠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AIB가 이게 제대로 안 갈까 봐. 예, 이게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예. 거고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그 목함 지뢰하고 이 그 포격 도발 일어난 게 전성절 놔두고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그거 이렇게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재뿌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화가 나면 전성절 행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저쪽에 동북 삼성에 중국 군대 네. 그 장갑 차고 전차하고 막 기동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예. 군사적으로도 압박하는. 이게 사실상 잠시 좀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가 7월 27일 날 전성절을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는 전성절이에요. 우리 정전협정 기념일입니다. 그때 이제 중국군 묘지에 헌화도 하고 뭐 분위기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냉각이 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그 최용해가 가서 저기 김정은의 방중 문제 타진은 할 수 있지만 네. 내일 모레의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어떻게 김정은을 초청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은 가장 말썽꾸러기고 가장 불량 국가고 정말 중국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그것을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먼저 중국이 G2의 국가라고 하고 세계 지도 국가라고 하는데 그 국가에서 어떻게 먼저 중국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렇습니다. 입장이에요. 예. 이런 부분을 북한 스스로가 초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하루 이틀 내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어쨌든 북중 관계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과 좀 반대로 우리나라 중국 관계는 또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2일, 그러니까 열병식 하루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북한 문제, 뭐 혹은 뭐 북핵 문제를 좀 의제에 올리게 될지 또 나아가서는 육자회담까지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우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정상회담 한 5차례 열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은 어제는 거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국 간의 현안 문제, 예. 두 번째는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세 번째는 동북아 지역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북핵 문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대한반도 정책, 또 북한을 포함한 대한반도 정책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비핵화.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 안정. 세 번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 3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3원칙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 그 부분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기본의 3원칙에 대한 양국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보고 특히 우리 김일수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이야 20분 내지 30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북핵 문제도 중요하지만도 다른 차원에서 오는 10월 12일 날 북한 혹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지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는 의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0분, 30분 이제 시간은 짧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를 보면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가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일 큰 게 이제 북한 핵 문제, 네.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시간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중국 측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한중 FTA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사절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리하고 다시 회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가 한, 중, 일 삼국 정상회담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한테는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배려가 안 돼도 예. 우리 대통령한테는 시간이 좀 더 배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통역까지 포함을 하면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배려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중국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시간도 배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교수 그리고 양무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